이혼 소장을 보내고 사흘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시아버지 생신이니까 상 차려야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 소장 보냈는데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거 알아. 그래도 집안 어른 생일이 먼저잖아. 며느리가 상 차려야지. 제가요? 남편이 외도했는데도요? 그건 그거고 생일은 생일이지. 이번 주 토요일이야. 친척들도 다 모이니까 제대로 준비해.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준비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생일상 차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잊지 못할 상을.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혼 소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남편 민철의 외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모두 제가 수개월 동안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이혼 소장은 그날로 접수되었습니다. 사흘 후 민철에게 소장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아, 집에 돌아와서 얘기하자.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친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오말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참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서연아, 시아버지 생신이니까 상 차려야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 소장 보냈는데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거 알아. 그래도 집안 어른 생일이 먼저잖아. 며느리가 상 차려야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저보고 생일상을 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야. 친척들도 다 모이니까 제대로 준비해. 저는 손에 힘을 주고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기회. 이 집안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준비할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생일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을. 다음 날 저는 한 장소를 검색했습니다. 민철의 상간녀 차가영이 운영하는 분식집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 직업, 심지어 전과 기록까지. 가영은 단순한 상간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식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약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15명. 시아버지 생신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친절하게 예약을 받아주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날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소 예약했습니다. 주소 보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어디야? 호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분식집이에요.
싼데긴 한데 음식 맛은 괜찮아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분식집? 내가 미쳤어? 시아버지 칠순인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혼 소송 중이라 여유가 없어요. 그래도 생일상은 차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욕설을 퍼붓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 보내. 저는 미소 지으며 분식집 주소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일부러 늦게 도착하기로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먼저 모여 있을 때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옷을 가다듬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최소한의 화장. 상복 같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장례식 같은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후 6시 저는 분식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영인의 분식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가게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민철, 그리고 몇몇 친척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철은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곳에 차가영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여자, 남편의 상간녀. 그녀는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굳어졌습니다. 제 옆에 민철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여기가 어디라고.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일상 차리러 왔어요. 어머님이 원하신 대로. 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영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예약한 한서연이에요. 15명이요. 가영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쪽에 자리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이 있는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야? 분식집이라더니 이런 허름한데. 저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은 맛있대요. 시아버지는 불편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친척들도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두 모인 상황이라 자리를 뜰 수도 없었습니다. 메뉴판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이 주문하세요. 시어머니는 메뉴판을 집어던지듯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저는 가영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영에게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떡볶이, 튀김, 순대, 김밥. 15인분. 가영이 주문을 받으며 민철을 힐끗 보았습니다. 민철은 그녀를 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영이 직접 서빙을 했습니다. 그녀는 민철 옆을 지날 때마다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떡볶이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칠순 잔치의 떡볶이라니.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상 차리라고 하셔서요. 차렸잖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맛있었습니다. 가영은 요리 솜씨가 있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가영은 카운터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민철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저 여자 사장 말이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민철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엄마.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가영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쇼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가영이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생일 케이크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미리 주문해 두었습니다. 가영이 테이블에 케이크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시아버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촛불을 켜고 불을 끄는 시간. 어둠 속에서 저는 가영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촛불을 끈 후 불을 다시 켰습니다. 그때 가영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지난번에 맡기신 동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철은 가영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다음을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반전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가영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철은 가영과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친척들도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맡기신 3천만 원 말씀이에요. 다시 계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가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투자 수익이 안 나왔어요. 사실 애초에 그 투자 자체가 사기였거든요. 테이블이 술렁거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투자? 무슨 투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철이 가영에게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영이 민철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게 얼마 줬는데요? 민철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 가게 임대료, 사업 자금. 다 합치면 5천만 원 넘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가영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가영이 테이블을 둘러보며 설명했습니다. 제 소개를 해야겠네요. 저는 차가영이고요. 민철 씨와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가영이 담담하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는 4개월 전부터 투자 상담을 해드렸죠. 고수익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서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무슨 투자를 해?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영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거 다 여기 있어요. 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계약서. 근데 문제는요. 이 투자 회사가 사기였다는 거예요. 가영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투자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총 3천만 원.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민철이 가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가영이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친 건 오빠죠. 유부남이 상간녀한테 돈 퍼주면서 뭘 기대했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주변이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민철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내가 외도를 했어? 결혼해서? 민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영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유혹한 거잖아. 이 나쁜 년아. 가영이 비웃었습니다. 유혹? 오빠가 먼저 작업 걸었어요. 가게에 자주 와서 친해지고 연락처 물어보고 전 그냥 받아준 거예요. 가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오빠가 보낸 문자들.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집에 돌아가기 싫어. 역겨운 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민철을 노려보았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달 전부터요. 민철이 놀라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철 씨와 가영 씨의 만남 6개월 전 시작. 호텔 이용 횟수 23회. 선물한 금액 총 5,200만 원.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어머니와 가영 씨의 투자 거래 4개월 전 시작. 투자 금액 3천만 원. 투자회사 사기업체로 판명.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요, 민철 씨가 가영 씨에게 준 돈, 그중 절반이 제 명의 카드로 결제됐다는 거예요. 민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건...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투자한 3천만 원. 그것도 제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며느리 명의로 대출을?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민철 씨는 상간녀에게 제 돈으로 퍼주고 시어머니는 사기 투자를 제 명의로 하고 그리고 그 상간녀는 둘 다한테서 돈을 뜯어낸 거죠. 가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전 둘 다 이용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둘 다 똑같더라고요. 이용하려다 이용당하는 거. 가영이 민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저를 이용해서 결혼 생활의 권태를 벗어나려 했죠. 어머니는 저를 이용해서 돈을 불리려 했고, 가영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용당한 건 서연 씨예요.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친척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당장. 시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민철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생일 모임은 끝났습니다. 모두가 나간 후 저와 가영만 남았습니다. 가영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1단계 완료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2단계 시작이에요.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민철의 차가 떠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분식집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가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30분 후에 만나요.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가영을 기다렸습니다. 20분 후 가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다가와 앉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가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속이 시원하네요. 그 사람들한테 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가영에게 건넸습니다. 약속대로요. 500만 원. 가영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괜찮으세요? 이제 진짜 전쟁 시작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준비 다 됐어요. 저는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USB였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모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카드예요. 가영이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설명했습니다. 민철의 회사 자금 횡령 증거, 시어머니의 명예 도용 증거, 당신과의 외도 증거 모두 들어있어요. 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횡령까지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민철은 회사 돈을 빼돌려서 당신한테 쓴 거예요. 제 돈만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최악이네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영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가영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게 정리하고 다른 도시로 갈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지겹거든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가영도 피해자였습니다. 비록 상간녀였고 사기꾼이었지만 그녀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가영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 씨도요. 꼭 이기세요. 우리는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가영은 분식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USB를 받아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이혼은 물론이고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모두.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회사에서도 징계받을 겁니다. 횡령이 드러나면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자초한 일이에요. 2주가 지났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민철과 시어머니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민철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제발 좀 용서해줘. 우리 민철이가 잘못했어. 저는 그녀를 지나쳐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남편 측의 유책 사유가 명확합니다. 민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외도, 재산 은닉, 그리고 회사 자금 횡령. 이혼은 원고의 청구대로 인정됩니다.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조정위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며느리 명의 도용건도 별도로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고소했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명의로 무단 대출받은 건 범죄예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70%가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1억 원으로 결정합니다. 민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억이요? 그렇게 많이요? 조정위원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외도와 재산 은닉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조정이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철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서연아, 정말 이래야겠어? 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민철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는 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것. 내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데. 저는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잘 살았다고요? 제 명의로 대출받고 남편은 외도하고 저를 하녀처럼 부렸으면서요? 시어머니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한 달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고 재산 분할도 끝났습니다. 민철은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예도용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저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제 자신에 대해서. 이사 짐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저와 민철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과거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 창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모든 절차 완료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상 차려달라 하셔서 차리긴 했죠. 마지막 상이었지만요. 저는 웃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는 끝났고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제게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